면서 다시 한번 보수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서서 민주주의 진영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모든 분야의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갈 과제가 민주주의 진영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있지만 결국 상징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조치를 지금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그럼 이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핵심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인가? 120석, 이 겨우 넘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캐스팅 보트로서 함께 힘이 되어주는 국민의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가 국민의당에 모여 있는데 국민의당의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총선 이후에 리베이트 사건 그리고 이번에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이 불신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안에 계시는 당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로서 정당으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존중을 하지만 과연 도덕성이 있는 건지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외부에 닥친 이런 중국과 미국의 대결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행태들 이런 부분이 강화되고 외부적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내부적 여건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가?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캐스팅보트 역할 지난 추경안이라든가 인사청문회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추경안 통과도 쉽지 않았을 거고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주요한 그런 장관 후보자들도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양당 간의 끊임없는 소모전적인 대립이 아니라 누군가 중간에서 올바른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정이 펼쳐질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누구인가 이런 존재감을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당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일부는 바른정당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 바른정당은 과거에 잘못된 꽉 막히고 불통과 독선의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험난합니다. 앞으로 진행이 될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정에서 아마 많은 역풍들이 불어닥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런 징후들도 나타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지만 하락 추세, 소폭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국민의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역시 리더십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리더십에 바로 선 정치나 국가는 흥성했습니다. 제가 제 발제문 뒤쪽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리더십을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지도자의 비전과 철학, 소통 그리고 국정에 대한 단호하고도 열려있는 그런 의사결정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행복을 이끌어내느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본인의 그런 역량과 지혜, 경험, 경륜을 통해서 그 어려웠던 남아공을 아프리카의 대표 국가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리더십을 저는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보여줄 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 그룹은 누가 있을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민주진영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가 우리 정치에 대해서 역할을 해줄 것인가? 지금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꼭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과 탈권위로 초기에 우리 국민들의 신망을 잘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과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그 속에서 바른 정치, 제대로 된 혁신의 정치를 담아내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아까 최경환 의원님이 가운데 중자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자의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운데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다 이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진실이 무엇이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그 가치하에서 제 세력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통합해내는 그 힘을 진정한 중도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속에서도 지금의 우리 사회 내부의 모순들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혁신의 가치를 불어넣을 것인가. 우리 생활이 어렵고 민생, 생활정치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주주의 속에 또 우리 사회 속에 담아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우리 정치의 앞길도 미래가 열릴 것이고 그런 리더십이 바로 서야
앞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망도 높아질 것이다. 거기에 더불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팔로우십입니다. 요즘 리더십 하면 항상 팔로우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리더의 가치를 함께 실현해주는 그 모습에 나설 때, 다시 말해서 정당을 얘기한다면 정당의 지도자와 정당의 당원들이 함께 나서서 그 목소리의 내용들을 채워줄 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정치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21세기 현대 정치의 과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제3당으로서 40석,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전체 지형에서는 큰 비중은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40석이 이룰 수 있는 일의 역할들은 저는 정말 많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역시 명료한 리더십, 당의 가치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 대외환경, 남북관계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무엇을 했습니까? 과거 햇볕 정책을 비난하기만 했지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지금 경제가 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미사일 핵 능력은 더 고도화됐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모든 것을 외면한 채 제재와 압박과 강압적인 그런 국제사회의 흐름에만 호소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바꿀 수 있는 지렛대, 소위 말해 레버리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뭘 합니까? 미국에게 가서 제재해 주세요. 중국에게 또 가서 제재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할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바꿔내고 북한이 그런 독재 시스템에서 햇볕 정책의 새로운 물론 버전도 필요하겠지만 북한 내부를 바꿔낼 수 있게 대화의 장과 제재 압박의 장들을 제대로 병행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정치의 유능함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계적인 중도주의로 과연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유능함의 가치를 저는 국민의당이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촛불혁명이 제시하고 있는 개혁과 쇄신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리더십을 세워야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정치가 그동안 방기해왔던 기득권에 안주했던 정치에서 벗어나서 당원들이 함께하고 소통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치 소통의 장들을 만들어내는 과제들, 그리고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정치 현장에서 제대로 된 당내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들, 그리고 국회 내에서 40석이라고 해서 절대 소요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국정감사,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부에 지금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에 저는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우리 정치에 주어진 과제를 이루다 보면 어느새 40석이 300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국민의당 내부의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어떻게 서느냐, 그 과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 혁신의 길을 갈 때 우리 정치는 한 단계 발전할 것이고, 저 추위 속에 1700만 명의 시민들이 들었던 촛불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외쳤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가치가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국민의당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잠시 토론 때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질문은 오늘 지금 막 등록을 하셨으니까 우리 정 후보께서 위기에는 장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출마를 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등록을 막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좀 본인이 왜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를 해야만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주시죠.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이 살아나는 것이 국민 이익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진보고 정치 발전이고, 근데 이대로 놔두면 살아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정당은 당원과 리더십으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당원의 자부심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라는 것, 그것은 제가 평소에 줄기차게 부르짖고 실천해왔던 당원 주권주의를 이번 기회에 국민의당에다가 뿌리내려야 되겠다 하는 거와, 그리고 역시 아까 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산다고 그랬어요? 제일 나쁜 거는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동쪽, 이게 뭐죠? 왔다리 갔다리, 이게 제일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국민의당이 그동안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제 대선에 떨어지고 가장 깊게 깨달은 것이 정동영 정치가 땅바닥에서 한 30cm쯤 떨어진 허공을 걸으면서 해왔구나 하는 자기 반성 속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아래로 내려가는 일을 나름대로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결국 정치라는 게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것인데, 그것을 여의도 정치의 틀 속에 갇혀서는 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이었고, 그 아래로 향한 그 저의 실천 속에서 국민의당이 이렇게 가면 살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출마를 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그렇게 이제 출마를 하시는 변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당이 굉장히 위기죠. 그렇죠?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많은 지금 분란거리가 있고, 일종의 이제 화학적 결합도 안 됐다, 뭐 많은 등등의 신생 정당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은 거의 다 노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3당의 지위, 나중에는 더 큰 정당으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당 대표가 되신다면, 그러면 당을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수권 정당, 100년 정당 으로 만드실 건지 플랜을 한번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이 아니고 대표가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야 뭐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도 명색이 집권 여당 150석이 넘는 정당을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40석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집인데요. 첫째, 내부 통합이 필요합니다. 내부 통합이. 그 안에 무슨 아무개 괜히 40명 가지고 그 안이 이렇게 쪼개지고 금이 가가지고요 무슨 힘이 나오겠습니까? 이걸 묶어내는 게 이게 통합지도력입니다. 그리고 YS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당은 지지율을 먹고 살지만 대통령은 지지율 함정에 빠지면 실패한다. 본인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가면은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중요하지요. 지지율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도를 수치로 표시한 겁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높았을 때는 지지율이 높은 숫자로 나오는 것이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 우리가 이렇게 세우려면 왜 그랬는가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정동영이 당대표가 돼서 목표는 그겁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스스로 집권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민주당 실력으로, 저도 민주당 해봐서 민주당 실력을 알잖아요. 국민의당이나 대차 없습니다. 그 실력은. 그런데 집권했어요. 자기 실력으로 집권한 게 아니라 촛불 시민의 힘을 빌려서 집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촛불 시민이 미리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목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기회를 국민의당은 줬습니다. 같은 기회를 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당과 우리 당 후보가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잘 성찰하고 어디가 약했고 어디에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는가, 이것을 반성할 건 제대로 반성해야 하지요.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일으키는 첩경은, 지름길은
국민의 지금 취직 안 되고 아들, 딸들 장사 안 되고 답답한데 국민의당이라는 게 심리적 거리로 몇 미터쯤 떨어져 있겠는가? 100m? 아니 1000m?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나와 다른 외계인들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국민의 삶의 현장으로 10m 안으로 5m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이래서 가장 먼저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당 중에서는 국민의당이 가장 먼저 달려와서 하소연을 들어주고 어디가 아프십니까?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어디가 고통스럽습니까? 어디가 가렵습니까? 저는 듣고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50%는 해결된다. 이 방향, 그러니까 동쪽으로 아래로 그리고 플러스 속도, 미적미적 할 게 아니라 하나, 둘, 서너 가지만 작지만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면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면 저는 신뢰는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동영이 생각하는 지지율 회복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동영 후보는 일단 반성을 하시겠다. 반성하고 그다음에 당 내부에서의 화합 그리고 지지율 반등 이 당을 살리는 길은 민생주의로 하시겠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민생주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왜냐면 뭐 우리가 지금 극중주의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극중주의라는 걸, 저도 뭐 정치학자로서 지금 뭐 몇십 년 동안을 공부해 봤지만 극중주의라는 단어를 제가 들어본 적이 이번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모호한 개념인데 여기에 반해서 민생주의라는 말씀을 좀 지금 제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 민생주의에 대해서도 좀 뭐 당원들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이 자리에 오신 분만이 아니라 민생주의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는 건데 우리 정치학 교수시기도 하고 우리 김홍욱 교수께서 우리 김관욱 교수는 대구에 계셔서 그런가 극중주의란 말을 못 들어봤다고 그러는데 서울 계시니까 혹시 들어봤습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극중주의 여러분 혹시 이번에 나오기 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뭐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발전된 국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 정당들이 있고 다당제하에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정당의 추구가 있었고 최근에 극중주의가 대두가 된 것은 역시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서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중도주의, 특히 중도주의도 극중주의, 흔히 영어로는 레디컬 센트리즘, 극도로 중간으로 향한다. 모든 가치에서 어떤 진보라든가 보수의 가치에서 떠나서 현안에 집중할 때 가운데로만 집중한다. 이런 표현을 해서 나온 건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있는 프랑스 현실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수와 진보 정당이 있었는데 특히 사회당이 오랜 집권을 했었죠. 그런데 사회당의 무능에 프랑스 국민들이 상당히 질렸던 거죠. 또 외국인들이 와 있고 이런 가운데서 프랑스 보수는 또 뭐냐?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그렇다면 내가 그런 중도의 입장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크롱 대통령의 얘기가 일단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단 한 석도 없던 정당이 거의 70% 가까운 의석을 점유하고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국민들이 극중주의에 집중을 한 건데요. 우리 이 현실에서 과연 쓸 수 있는 개념이냐? 물론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이 극중주의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서는 프랑스 같은 사회당의 몰락,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사회당이 완전히 몰락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것인가? 대한민국에도 물론 진보와 보수의 염증을 내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진보에 대해서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진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살려야 되는데 내부에서 분열과 서로 간의 이념 노선 투쟁만 하는 그런 진보 또는 탐욕스럽고 부패한 보수, 이런 염증 때문에 중도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소위 말해서 서울대 백낙청 명예교수의 변혁적 중도주의에 이어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래서 중도주의도 최소한 혁신하거나 반성하는 혁신적 중도주의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극중주의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이 고통스러운 민생의 현장, 청년들이 실업으로 또 구직난으로 목숨을 끊는 그런 현실, 또 한 길 앞을 볼 수 없는 중년 가장, 또 아이들 보육 문제로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들의 모습,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이 민생의 현장, 이 민생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과연 극중주의라는 그 모호한 가치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적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 고통을 바꿔낼 수 있는 것들. 그렇다면 혁신적 중도주의, 또 변혁적 중도주의의 얘기를 하고요. 그 와중에는 정말로 개혁적인 민생주의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국민들께서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최근에 민생주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홍국 박수 크게 잠시만요. 한번 잠시만요. 그 사회자를 바꾸실 겁니까? 아니 하나 물어보려고 네. 예, 물어보세요. 그 우리 김 교수가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36페이지다가 극중주의 이렇게 써놨어요. 상황에 따라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간 중간쯤 있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을 하면 그 기회주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극중주의가 잘못하면 여론으로 또는 그 상황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극중주의가 갖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꺼삐단디 기억하시죠? 러시아가 들어오면 친러파가 되고 일본이 득세할 때는 친일파가 됐다. 미국이 오니까 또 친미파가 되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게만 움직이는 자칫하면 기회주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확고한 중심, 철학, 가치 그리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 돼야 기회주의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예, 사회자님?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뭐 극중주의니 무슨 주의니 저는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건 공리공담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대전 서구 월평동 그 주공 임대아파트에 갔어요. 한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한 달에 49만 원 받는다. 근데 노령연금이 생겨서 20만 원씩 준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고 기대를 했는데 20만 원 주더니 기초수급 49만 원에서 20만 원을 깎아버렸더라. 도로 49만 원 됐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좀 보태려고 폐지를 주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0만 원 벌이가 생기면 그 금방 동사무소에서 알고 그 10만 원을 또 깎아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49만 원의 감옥에 살아야 되는 거냐 이거 좀 고쳐줄 수 없냐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자 이 내년에 20만 원에서 이제 노령연금 30만 원을 올리는 걸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 10만 원 올리는 거라도 기초수급자 155만 명에게 깎지 않고 드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립박수를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국민의당이 사는 민생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골목에 있는 상권 거의 다 재벌 대기업들이 장악했어요. 빵집, 떡집, 꽃집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자, 국민의당이 생계형 적합업종 자영업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앞으로는 라면집 있잖아요. 분식가게 이것도 라면 회사들이 한다고 달라들 거예요. 좀 있으면요. 그래서 이 서민들이 골목에서 영위하는 이 생계형 자영업은 보호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한미 FTA 위반이에요. FTA. 제가 FTA에 반대 선봉에 섰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주권을 침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은 100% 200% 찬성하지만 자유롭게 무역하고 관세 없애고. 그러나 우리 법원이 판결한 것이나 우리 국회가 법률을 정한 것도 미국이 그거는 허락을 안 하면 법도 무효가 되고 판결도 무효가 되는 거. 이게 21세기 천지에 가능한 일이냐. 그러니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ISD 투자자 국가소송제 이 조항을 독소조항을 빼라. 이건 독침이다. 이래서 반대했던 것이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한 이런 생계형 자영업자를 보호할 때 이게 FTA 위반이다. 왜 규제를 하냐. 이런 거는 우리가 FTA에서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반대를 했던 건데요. 어쨌든 국민의당이 생계형 자영업자 적합업종을 입법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국민의당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민생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함께 실현해주는 그 모습에 나설 때, 다시 말해서 정당을 얘기한다면 정당의 지도자와 정당의 당원들이 함께 나서서 그 목소리의 내용들을 채워줄 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정치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21세기 현대 정치의 과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제3당으로서 40석,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전체 지형에서는 큰 비중은 또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40석이 이룰 수 있는 일의 역할들은 저는 정말 많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역시 명료한 리더십, 당의 가치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 대외환경, 남북관계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무엇을 했습니까? 과거 햇볕 정책을 비난하기만 했지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지금 경제가 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서 미사일 핵 능력은 더 고도화됐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모든 것을 외면한 채 제재와 압박과 강압적인 그런 국제사회의 흐름에만 호소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바꿀 수 있는 지렛대, 소위 말해 레버리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뭘 합니까? 미국에게 가서 제재해 주세요. 중국에게 또 가서 제재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할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바꿔내고 북한이 그런 독재 시스템에서 햇볕 정책의 새로운 물론 버전도 필요하겠지만 북한 내부를 바꿔낼 수 있게 대화의 장과 제재 압박의 장들을 제대로 병행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정치의 유능함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계적인 중도주의로 과연 그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유능함의 가치를 저는 국민의당이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촛불혁명이 제시하고 있는 개혁과 쇄신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리더십을 세워야 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정치가 그동안 방기해왔던 기득권에 안주했던 정치에서 벗어나서 당원들이 함께하고 소통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치 소통의 장들을 만들어내는 과제들, 그리고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정치 현장에서 제대로 된 당내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들, 그리고 국회 내에서 40석이라고 해서 절대 소요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국정감사,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부에 나타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높지만 하락 추세, 소폭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국민의당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냐. 중요한 것은 역시 리더십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리더십에 바로 선 정치나 국가는 흥성했습니다. 제가 제 발제문 뒤쪽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리더십을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지도자의 비전과 철학, 소통, 그리고 국정에 대한 단호하고도 열려있는 그런 의사결정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들의 행복을 이끌어내느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본인의 그런 역량과 지혜, 경험, 경륜을 통해서 그 어려웠던 남아공을 아프리카의 대표 국가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리더십을 저는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보여줄 때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 그룹은 누가 있을까?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민주진영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어떤 지도자가 우리 정치에 대해서 역할을 해줄 것인가? 지금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을 꼭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과 탈권위로 초기에 우리 국민들의 신망을 잘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과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그 속에서 바른 정치, 제대로 된 혁신의 정치를 담아내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아까 최경환 의원님이 가운데 중자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자의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운데,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다, 이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진실이 무엇이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그 가치하에서 제 세력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통합해내는 그 힘을 진정한 중도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속에서도 지금의 우리 사회 내부의 모순들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혁신의 가치를 불어넣을 것인가. 우리 생활이 어렵고 민생, 생활정치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 민주주의 속에 또 우리 사회 속에 담아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우리 정치의 앞길도 미래가 열릴 것이고 그런 리더십이 바로 서야 앞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망도 높아질 것이다. 거기와 더불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팔로우십입니다. 요즘 리더십 하면 항상 팔로우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리더의 가치를 지금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에 저는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우리 정치에 주어진 과제를 이루다 보면 어느새 40석이 300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국민의당 내부의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어떻게 서느냐 그 과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 혁신의 길을 갈 때 우리 정치는 한 단계 발전할 것이고 저 추위 속에 1700만 명의 시민들이 들었던 촛불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외쳤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가치가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국민의당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잠시 토론 때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질문은 오늘 지금 막 등록을 하셨으니까 우리 정 후보께서 위기에는 장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출마를 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등록을 막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좀 본인이 왜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를 해야만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주시죠.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이 살아나는 것이 국민 이익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진보고 정치 발전이고 근데 이대로 놔두면 살아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정당은 당원과 리더십으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당원의 자부심을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라는 것 그것은 제가 평소에 줄기차게 부르짖고 실천해왔던 당원 주권주의를 이번 기회에 국민의당에다가 뿌리내려야 되겠다 하는 거와 그리고 역시 아까 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산다고 그랬어요? 제일 나쁜 거는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동쪽 이게 뭐죠? 왔다리 갔다리 이게 제일 나쁘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국민의당이 그동안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제 대선에 떨어지고 가장 깊게 깨달은 것이 정동영 정치가 땅바닥에서 한 30cm쯤 떨어진 허공을 걸으면서 해왔고 면서 다시 한번 보수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서서 민주주의 진영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모든 분야의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갈 과제가 민주주의 진영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있지만 결국 상징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조치를 지금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과제들입니다. 그럼 이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핵심적으로 주도해 나갈 것인가? 120석 이 겨우 넘는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캐스팅 보트로서 함께 힘이 되어주는 국민의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가 국민의당에 모여 있는데 국민의당의 상황은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총선 이후에 리베이트 사건 그리고 이번에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이 불신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안에 계시는 당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로서 정당으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존중을 하지만 과연 도덕성이 있는 건지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외부에 닥친 이런 중국과 미국의 대결 그리고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행태들 이런 부분이 강화되고 외부적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내부적 여건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가? 국민의당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지만 캐스팅 보트 역할 지난 추경안이라든가 인사청문회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추경안 통과도 쉽지 않았을 거고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주요한 그런 장관 후보자들도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양당 간의 끊임없는 소모전적인 대립이 아니라 누군가 중간에서 올바른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정이 펼쳐질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이 누구인가, 이런 존재감을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당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일부는 바른정당을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 바른정당은 과거에 잘못된 꽉 막히고 불통과 독선의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험난합니다. 앞으로 진행이 될 여러 가지 개혁의 과정에서 아마 많은 역풍들이 불어닥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런 징후들도 나 하는 자기 반성 속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아래로 내려가는 일을 나름대로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결국 정치라는 게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목소리를 내주는 것인데, 그것을 여의도 정치의 틀 속에 갇혀서는 할 수 없다라는 깨달음이었고, 그 아래로 향한 그 저의 실천 속에서 국민의당이 이렇게 가면 살겠구나 하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출마를 하셨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그렇게 이제 출마를 하시는 변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당이 굉장히 위기죠. 그렇죠?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많은 지금 분란거리가 있고, 일종의 이제 화학적 결합도 안 됐다, 뭐 많은 등등의 신생 정당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은 거의 다 노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3당의 지위, 나중에는 더 큰 정당으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당 대표가 되신다면, 그러면 당을 어떻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수권 정당, 100년 정당 으로 만드실 건지 플랜을 한번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이 아니고 대표가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야 뭐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도 명색이 집권 여당 150석이 넘는 정당을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40석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집인데요. 첫째, 내부 통합이 필요합니다. 내부 통합이. 그 안에 무슨 아무개 괜히 40명 가지고 그 안이 이렇게 쪼개지고 금이 가가지고요 무슨 힘이 나오겠습니까? 이걸 묶어내는 게 이게 통합지도력입니다. 그리고 YS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당은 지지율을 먹고 살지만 대통령은 지지율 함정에 빠지면 실패한다.